예, 예, 2023년 대비, 어, 해커스 임용 도덕윤리 박승원 이론 완성반입니다. 기네요, 시작부터. 1년에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이제 1, 2, 3, 4월은 정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시간이에요. 음, 지루하다고 하니까 뭐, 벌써부터 왜 이렇게 힘 빠지는 얘기 하냐 하는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1, 2월에 집중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뭐 시험에 다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은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뭔가 제대로 안 잡힐 거고요.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의 경우는 뭐가 뭔지를 몰라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 때문에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 2월은 어느 정도는 시간이 흘러가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마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다? 그건 아니에요. 최대한 내가 걷어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걷어들이고 또 미리 씨앗을 뿌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월에 이제 이론 완성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론은 끝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강의 듣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도대체 이 경기장에서는 어떤 경기가 벌어지고 있고 룰은 뭔가 철저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룰을 모르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상대는 이미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 나는 상대를 모른다. 이러면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업은 수업, 강의는 강의.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교과서와 기출이다. 교과서 단 한 권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매일매일 봐야 된다. 특히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교과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의미도 있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 시험은 전개되기 때문에 교과서. 교과서만 보기에 지루하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난 이 정도는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 안에 숨겨진 수많은 보석들과 그 시험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출 분석. 기출을 봐라.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하러 들어요, 이거죠. 모를 텐데, 어차피 헤맬 텐데. 그 헤매는 게 줄어들으려면 기출을 이 진도와 함께 따라가셔야 돼요. 이미 이거보다 더 앞서 나가셔야죠. 제자백관 이미 나 기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뭐뭐 나왔는지 다 알아. 어떻게 되냐 하면 9개년의 패턴을 딱 이렇게 띄워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치 장자에서는 뭐뭐 나왔었지 맹자에서는 뭐 나왔고 작년에 뭐 나왔고 이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9년치는 이 진도와 동일하게 가거나 앞서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수업 오늘 듣고 내일 들어도 주말하고 나머지 시간은 뭘 해야 될까요? 교과서 읽고 기출 보기에 1, 2월에 할 일은 그거다. 3월, 4월까지.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헛수고 일 가능성이 꽤 많고요. 나 학원 다니고 있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임용이라는 이 전쟁에 참전을 하셨다면 무기를 잘 갈고 닦고 상대 전술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살벌한 얘기로 이렇게 하니까 별로 좋진 않은데 어차피 우리 1년을 그 정도의 각오,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하게 해야만이 나한테 남는 게 있지. 그냥 대학교 교양 수업으로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동양 사상의 이해, 뭐 동양 사상을 뭐 개론 뭐 해가지고 그렇게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 저도 그런 거 뭐 많이 했지만 그거를 한 달 동안 압축하는 거란 말이죠. 한 학기짜리를. 한 학기에 뭐 한 학기보다 더 긴 과목을 압축해서 왜냐하면 이 동양 사상 안에 뭐 있어요. 제자백과, 송명류와, 한국류와, 불교, 한국 불교, 그 외 다른 나라 불교,
원시불교. 이거를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사실상은 쉽진 않은 거예요. 한 달 안에 끝낸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달 안에 끝내요? 계속 하는 거지. 이 한 달은 정말 큰 가지 정도, 아,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군요. 이거 정도를 감을 익히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교과서, 기출. 시간만 나면 그걸 보셔가지고 아예 답을 그냥 달달달, 다른 거는 제가 외우라면 별로 안 하는데요. 기출 문제의 답은 외우셔야 돼요. 어, 나 기출 문제 어디든지 모르는데요. 찾으셔야지, 지금이라도. 자료 확보는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교과서 없는데요. 사셔야죠. 요즘에 뭐 나눠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교과서도. 보니까. 어떻게든 받아내셔야죠. 그런 게 정보력이고 부지런함이고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 강의가 들리면 그 들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위대한 모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셨는데. 어,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나중에. 대신에 듣는 순간에는 그대로 빨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문법이니까. 저도 처음에 학원가에 왔을 땐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내가 공부한 게 얼만데 이런 말들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하죠.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 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학자가 아니에요. 대학원생도 아니고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어, 답을 써야죠. 그 정답은 정해진 답이에요. 그렇죠? 옳은 답이 아니라 우리 학원가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법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 그거에 안 지켜지면 이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교양학 학점이라도 따잖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학원비까지 내셨으니까 그걸 뽑아가실 수 있으면 최대한 뽑아가셔야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죠. 장자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죠. 서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최대한 윈윈, 여기서 진짜 윈윈이죠. 윈윈할 수 있게. 우리 이제 지금 실강 들으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나 더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어려운 자리에 요즘 같은 또 코로나 시국에 직접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시간이 단순하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다. 1, 2월, 3, 4월. 1, 2월을 잘 보내면 3, 4월 잘 보내고 4월까지만 잘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할만해요. 1, 2, 3, 4월에 헤매면 이제 5월부터 쫄리는 거죠. 내가 뭐 했지 4월까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끝까지 쫄리면서 고통의 시간들이죠. 원래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기출의 패턴은 뭐 설명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각심 이걸 딱 봤을 때 뭐 연도별 문제가 차차삭 떠오를 정도가 돼야 돼요. 이런 흐름으로 그게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에 해야 될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숙제. 1월 안에 다른 거 말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답 다 외우셔야 돼요. 답을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10년 되면 똑같이 나와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그대로 편견 없이 외워주세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부터 좀 세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눈이 좀 동그래지시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우리 뭐 오리엔테이션
사실 이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아주 지금 기초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동양 사상 그리고 한국 사상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흐름과 전개 방식과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아주 큰 이제 아웃라인을 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먼저 이제 크게 보면 동양, 그렇죠? 그 안에 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의 비중은 동일해요. 동양 사상으로 따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또 한국 사상이 나오고 요번 같이 이제 드문 경우로 뭐 주의와 우리 조선 유학자 연결하는 그런 문제 정도 그리고 맹자와 조선 유학자 정도가 가능하지 그 외에는 연결하기가 좀 어려요. 사실상 거의 분리돼서 나오긴 하는데 동양 윤리사상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일단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농업 중심 사회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 농업 중심 사회 이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이건 뭐 무슨 인류학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왜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거. 모든 사상들의 바탕에는 동양 사상은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들이 깔려 있어요. 또 하나는 농업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가족이 중요하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식 많이 낳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남자를 많이 낳으면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내남, 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을 패턴을 연구하면서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동서양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양에서 뭐 우선적으로 이거에 중점을 많이 뒀죠. 주역이라는 책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 다음에 그러한 자연을 인간에게 환원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연은 최고의 이상이고 인간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게 다 유가, 불가, 도가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를 어디에서 찾았냐? 내 내면, 내 속에 뭐가 문제가 내가 잘못은 나한테 있지. 그 중에서 내 내면 안에 있는 마음, 심성 그것에 대한 성찰과 또 자각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이것이 윤리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잘 아시는 충효 육아사상으로 대표되는 가족윤리. 근데 그 가족윤리의 한계를 또 지적하는 윤리. 묵자라든지 한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특징은 육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죠. 육아가 중심에 항상 공격받고 있고 묵자나 한비자, 도가, 불가. 그중에 이제 불가는 그나마 불교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이고 나머지들 전방위 공격이고요. 내부 안에서도 공격이 있어요. 순자 같은 사람들은 육아의 정통 공맹 유학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있죠. 이 육아의 특징은 뭐냐? 가족이었죠. 가족의 윤리가 사회의 윤리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다. 근데 나머지들은 그거를 다 부정했어요. 가족 이기주의다. 그건 가족 윤리가 아니라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사회까지 망치고 있다. 그게 바로 인간과 사회 관계에 대한 탐구로 이 주제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많이 얘기했지만 유교, 불교, 도교 중심으로 전개됐다. 우리 시험도 요 세 가지만 나온다. 법관은 아니잖아요. 묵가는 아니잖아요. 육아의 범주로 육아의 공격자의 형태로 다뤄지는 거예요. 묵자나 한비자도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 1번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냐? 사회적 혼란의 해결사로. 내가 해결할게. 내가 이거 방향을 제시해 줄게.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혼란. 그 다음에 인간과 만물의 본질. 인간이란 뭐고 도대체 인간과 만물 중에 뭐가 더 위대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맨날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거야? 그러면 육아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도가에서는, 불가에서는 사회적 혼란 너머에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불교는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보다 더 내면적인 탐구와 또 인간과 만물의 본질, 여기에 천착한 거죠. 탐구에. 이런 그림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왜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이게 교과서 맨 첫 부분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 교재에 있는 것이고, 역시. 그래서 동양 윤리사상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다면, 한국은 뭐냐? 한 줄로 그냥 요약할 수 있어요. 동양 사상의 이러한 기본 바탕은 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한다? 독자적인. 이 독자적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 독자적이어야 할까요? 독자적인 게 없으면 한국 사상이란 말을 한국 윤리란 말을 붙일 필요가 일단 없고요. 시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독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한국 사상가들은 뭐가 있길래 동양 사상 이렇게 한 거 말고 따로 떼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냥 뭐 공부 잘했대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독자적인 게 뭘까? 그래서 뭐 퇴계는 뭐가 독자적인지, 율곡은 뭐가 독자적인지, 다산정약용은 뭐가 독자적인지, 이 부분을 시험에 내는 거고, 불교에선 뭐겠어요? 원효는 왜 위대한지, 뭘 잘했길래, 진우라고 의처는 중국 불교 그렇게 전통이 많은데 왜 고려 뭐 선불교니 뭐 교종이니 이건 뭐야? 그럼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깔고 그 안에 있는 키워드를 물어보는 게 시험이에요. 때로는 괄호를 치고 때로는 괄호에 들어갈 말에 대한 설명을 묻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많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아까 얘기한 교과서 기출문제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완전 새로운 것들도 한두 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이 최소한 답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답은 알지만 문제가 어려워 이거죠. 이 지문이 도대체 이 사람 이거 물어보는 거였어?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전도 때로는 읽어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시험은 항상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학원 강의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유교 지금 얘기한 대로 이황 정약용 내면과 성품에 중심을 뒀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탐구에 완전히 한국 불교 의천, 진울, 원효 세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의천은 사실 시험 문제 나올 요소가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이렇게 의존적으로 나와요. 진울이랑 같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단독으로 나오면 어렵고. 성과 교회 통합이고 한국 도교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의 형태가 뭐냐면 박스예요. 그렇죠? 1.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뭐 기억, 니은 도교는 이걸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원문이라 할 게 없는. 왜냐하면 도교나 소교 사상이라는 기본적으로 뭘 저술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특히 인물이 없단 말이죠. 한국 도교사 안에는 이 정도의 거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낼 수가 없는 거죠. 수능 시험에는 낼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엔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소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도가 사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양사상에. 다행인 거죠. 여기까지 있었으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건데. 그래서 흐름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럼 특징은 뭐냐, 특징. 동양윤리든 뭐 한국윤리든 공통적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유기체 뭐죠? 서로 얽혀 짜여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단독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세계관. 그래서 당연히 상호 의존, 그리고 뭔가 합일, 일치, 이런 거에 굉장히 동양사상은 미덕을 삼고 있죠. 조화. 단독으로 뭘 하는 거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죠. 불교 도가사상도 그렇지만 인과연으로, 연기법이라고 하죠. 우리 인과연. 영화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인과연. 그 다음에 항상 이상사회를 꿈꾸고 있었어요. 뭐 현대사회 안에서도 지금은 너무나 다 이제 현실을 잘 알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라는 거를 굉장히 특히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세대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더 무한히 할 수 있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얼만큼 할 수 있는지도. 근데 이 동양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로 우리 고대 사상, 뭐 중세 정도의 사상을 다룰 때는 이상 사회를 꼭 강조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의 세상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제자백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때요?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가거나 한비자나 묵자처럼, 아니면 이상사회로 가는 거죠. 이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대동사회를 얘기했고, 불교에서는 이제 불국 정토, 노자에서는 소국 과민. 지금 나라가 너무 커지려고 자꾸 뭐 통일하려고 저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교류하지 말고 각자 작은 나라로 적은 백성으로 삽시다. 소국 과민을 이상사회로 했죠. 그러면서 자기 각 그 사상마다 이상적 인간을 또 한 명씩, 그 하나씩 지칭을 하게 되죠. 육아에서는 뭐 군자, 대인, 뭐 대장부, 성인. 성인은 여러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그러니까 이 성인이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자로 귀하고 입이 큰 사람이죠. 성인. 이거는 육아에서도 쓰지만 도가에서도 썼단 말이에요. 성인이란 말을. 그냥 아주 위대한 사람을 지칭하는, 남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죠. 근데 육아에서만 많이 쓰는 말은 군자, 대장부, 대인 이런 말 썼죠. 불가에서는 보살, 뭐 아라한, 나중에 이제 불교 사상 할 때 이제 많이 등장하겠지만 이상적 인간상을 얘기해요. 도가 사상은 이상적 인간에 대한 여러 비슷한 용어들이 많죠. 지인, 신인, 선인, 진인, 지인, 뭐 성인, 선인, 한 뭐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쓰는 게. 근데 아직은 이 성인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시험에 내기에. 뭐 가로넣기로 낸다면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이 시험 문제라는 건 지금도 정합성 때문에 사실 욕을 많이 먹거든요. 학생들한테. 출제위원들이 안 먹어도 될 이제 비난을 받는데, 우리 과목의 특성인 거예요. 물론 뭐 출제위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면 고맙겠지만 우리 과목은 답을 완벽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서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관련 전공을 하셨을 테니까 우리 알잖아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 좀 어렵게 서술형으로 내면 못 써야 되지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우리 이
임용시험에서도 그런 것이 완전하게 배제되진 못해요. 그래도 많이 지금 좁혀진 게 이 정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시험 문제의 형식이 괄호넣기형. 이런 거는 이론이 좀 적거든요. 딴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서술형도 아주 짧은 서술형이에요. 예전 30년 전 학력고사 서술형이에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옛날 학력고사 서술형이 딱 그런 거였어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두세 줄을 그대로 쓰게끔 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이 임용시험이 딱 그 형태예요. 우리 임용문법 안에 있는 주요 저작의 원문들을 딱 주고서 거기에 있는 뒷얘기를 쓰거나 이렇게 여기까지 주어주고 그 뒤에 나올 거를 바로 쓰게 하는 형식.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맞고 틀리고가 없잖아요. 딱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썼냐 못 썼냐. 그래서 그게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저작들을 다 읽어야 합니까? 다 읽는 사람도 물론 드물게 있죠.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시작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읽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읽다가 다시 또 읽게 되거든요. 내가 읽었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 5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다시 40페이지부터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칸트 저작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서. 우리 칸트 책은 보통 다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맹목적으로 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뭐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안 읽어진다 그래가지고 계속 맹목적으로 10번, 20번 읽어도 안 읽어지는 사람은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이해력이 떨어지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칸트 책은 어려워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는 척을 하거나 너무 익숙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책 읽다가 뭐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공리주의 설명된 건 쉬운데 막상 진짜 책을 읽으니까 아무 말도 뭐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 그래요. 다 그런다고 일반화시켜서 미안하긴 한데 어려우니까 고전이란 말이죠. 어려우니까 고전이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려운 거지 그렇게 이해 잘 되는 책들 아니에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뭔가를 두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자주는 보시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을 보다가 짧게 나온 지문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을 찾아서 앞뒤로 맥락을 살펴본다. 이런 방식은 좋은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난 20번, 10번 읽으면 이해되겠지. 이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얘기를 펼쳐놓으면 안 되긴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생사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식. 도대체 이 자연이 어떻길래 우리의 이 삶과 죽음을 이렇게 관장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유불도 세 입장이 다른데 요거는 이제 시험의 형식에서는 사실 가능성은 많이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다른 거 앞에서 나오는 사회적 혼란 극복 그리고 인간 내면의 특성이라든지 설명 방식 이게 주가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아직은 어, 좀 힘들다. 일단 살아서의 어떻게 살 것이냐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세적인 측면이 강해요. 불교는 뭐 내세를 뭐 윤회를 얘기하지만 그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현세를 결코 무시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양 윤리 사상의 특징 하에 이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은 또 뭐냐? 뭐겠어요? 조화정신. 첫 번째. 이게 이제 우리 단군 신화 안에서 쭉 좀 많이 등장을 한다 이거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또 유불도의 융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 우리 단군 신화가 한 번 딱 나왔는데 최근에 10년 안에 다시 한 번 나올 가능성이야 물론 뭐 매년 걱정하고 있어요. 한 번씩은 체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나올 만한 요소들이 이제 반복되기 전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화정신, 그 다음에 평화정신과 민본주의. 어, 항상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누굴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그거만 봐도 우린 평화정신, 또 민본주의. 이것도 교과서적인 얘기. 우리가 민본과 이제 나중에 민주에 대해서 이제 사회 정치 사상할 때 얘기할 텐데 천지 차이예요. 글자 하나 차이고 그럴듯하지만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하지만 주인은 아니다. 군주죠, 군주. 군이 주인이에요, 동양사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주와 민본은. 그 단군신화 홍익인간에서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인격 완성. 이 조선 성리학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상적 인격을 구축할 것이냐. 태계가 달랐고 율곡이 달랐고 정약용도 달랐죠. 그 특징들을 조금씩 차이가 아주 미세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제가 배웠던 방식으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었는데 우리 시험 안에서는 굉장히 부각시켜야 되고 다르다고 해줘야 돼요. 공통점보다는 주로 차이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 안에서 뭐가 다른지를 미세한 거지만 크게 부각시켜서 얘기해요. 다산정약용은 물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다산정약용 문제가 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기존의 성리학의 문법을 좀 정리해서 독자적인, 그야말로 독창적인, 율곡 이의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 안에서의 독자적인 좀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본다면 정약용은 그거보다 또 더 독자적인, 그러면서도 다시 또 원시 유학, 원래 공맹 유학으로 또 회귀하려는 측면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시험 요소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본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 얘기 정도는 다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지.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 하실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는 드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익숙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제 강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과서 기출을 익숙하게 좀 지겨울 정도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까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7, 8, 9, 10에 문제풀이반 할 때 쭉쭉쭉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거리가 줄어요. 그때 와서 막 어떻게 쓰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쓰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때 가서는 뭘 쓰지, 뭐가 나올까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이 1, 2, 3, 4월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각오로 하시기 전에는 5월, 6월, 7월, 8월에도 기출 분석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되게 많아요, 또 하다 보면. 9년 정도의 문제가 한 23문제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몇 문제 안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또 다가가자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 특히 좀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보는 분들은 일단 자료부터 딱 받아보면 와,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답을 왜 외우라고 하지? 그 답을 외우다 보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아야지 내가 이걸 왜 외우고 갑사상가가 누구야 도대체? 찾아보게 되면 그 사상가에 관련된 제 여기 있는 이론을 살펴보고 여기 나온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또 딴 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론 다 뭐 완벽하게 내가 이론 다 살펴봤어.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출과 교과서가 병행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하는 얘기들은 여기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축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교과서도 압축되어 있지만 이거는 더 압축된 얘기라 안 들려요.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순간 막 안 들린단 말이에요. 뭐야, 너무 막 훅훅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할 얘기 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출과 교과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이 없어야 돼요. 제가 아마 12월 18일 그 합격 설명회에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출 모르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 모든 것들이. 그냥 멍하니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 시간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요 정도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고 쉬었다가 그러면 공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